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예, 우리가 벌써 27강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1강 시작한 게 어제 같은데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19세기의 각국의 발전에 대해서, 유럽 각국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영국, 독일, 그 외 이탈리아 등등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의 발전, 이후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제 그 19세기의 문화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바로 들어갈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에 보면 여러분들도 이 그 반장을 뽑을 때나 이럴 때 보면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반에 반장 뽑을 때 혹시 성적 제한 있었습니까? 없었죠. 제가 초등학교 때문에도 있었습니다. 상위 30%였어요. 몰라. 그거는 원칙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담임선생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꼬마 때 악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리더십이 좀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도 막 나서는 거 좋아하고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그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전 사실 초등학교가 아니라 제가 다닐 때 국민학교였지만 거기에서 그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성적 좋은 애들이 반장을 해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얼마나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됐었는지 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을 가서 역사에 대해서 점점점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와우, 우리가 늘 행하게 되는 이 투표 행위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또 이 수많은 역사의 투쟁 가운데서 지금 내가 보통 선거권이 주어져서 재산에 대한 차별 없이요, 나이에 대한 차별 없이요, 신분에 대한 차별 없이요, 투표를 할 수 있겠다는 걸 깨닫고, 전 그래서 저한테 투표권이 주어진 이유는 단 한 번도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역사를 바로 배운 사람들이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러한 선거권 확대 과정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그 19세기의 영국의 역사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볼 나라 쿡쿡쿡 영국입니다. 자, 영국인데요. 그냥 영국은 사실은 19세기의 영국의 발전 이렇게 버리면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지난 강의 여러분 뭐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영향이 당시에 유럽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영국도요, 이 자유주의의 영향이, 자유주의의 그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라 어디라고요? 쿡쿡쿡 영국입니다. 근데 영국은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투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좀 영국은 그 다른 나라에 비해,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는 조금 점진적으로, 혹은 그렇게 투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주 그 유혈 투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냐면 의회를 통한 점진적 개혁이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 자유주의니까 이제 사람들이 귀족들의 특권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 과거부터 뭐가 있냐면 사법, 심사법이라는 것이 있었죠. 심사법이 여러분 뭐죠? 저희 배웠었습니다. 심사법이 뭐 있었죠? 맞습니다. 비국교도는,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가 아니면 뭐 할 수 없다?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심사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되었습니다. 연도는 안 해오셔도 되는데요, 혹시라도 궁금해하는 친구들 있을까봐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1828년의 일이었습니다. 심사법이 폐지되었어요. 이제는 뭐가 아니어도요, 이제 비국교도들도 이제 공직에 취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뭐가 있었냐면 가톨릭 교도 해방법이 있습니다. 해방법, 해방령, 이렇게 이제 두 개로 표기가 되는데요. 이 가톨릭 교도들은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국교죠, 가톨릭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 가톨릭교들은 실제로 이렇게 법률가가 못 된다라든가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도상으로는 1829년입니다. 참고로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건, 자, 이러한 움직임들은 어떤 그러면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비국교도들도
가톨릭 교는 국교니까 그 국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국교도에 해당되겠죠. 비국교도들의 시민의 자유가 인정받는, 뭐 자유뿐만 아니라 권리 등등이 인정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프랑스에서 어떤 소식이 전해오죠? 1830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왜 제가 이거를 프랑스랑 같이 연관돼서 말씀드리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종종 자주 나와요. 그래서 1830년도에 무슨 혁명이 있었죠? 맞습니다.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있었죠. 프랑스에서 7월 혁명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영국도 조금 더 자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뭐가 나오냐면 요건 여러분 빨간색을 제가 들었습니다. 요거 나오겠죠.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832년의 일입니다. 연도는 여러분 이거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저는 좀 약간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언제지 이걸 되게 궁금해서 제가 학생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좀 자주 써드리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여러분한테 무조건적으로 외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참고상으로 해서 제가 중요한 연도는 그냥 좀 이거 기억해 두세요 해요. 근데 참고적으로 그냥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제가 3이라고 했던 거는 지금은 다 19세기니까 1800을 의미합니다. 오늘 나오는 건요, 여러분 전부 다 19세기예요. 그러니까 1800 몇 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차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부패 선거구를 개정했습니다. 선생님, 부패 선거구를이란 건 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었어요. 18세기 말부터 해서 영국은 상당히 산업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에서 계속 다 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인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처럼 대표를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구에서는 50명도 안 된 인구에서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죠. 자신들의 대표를 나오는 겁니다. 저기서 막 몇만 명씩 뽑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아주 심했었던 선거구는요, 10명도 안 되는 선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걸로 보아서 이런 상당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패 선거구를 개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도시 자본가의 그런 선거권이 확대됐습니다.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에게는요?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여전히 부여되지 않았었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차 선거법 개정에선 그래도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부패 선거구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도시 자본가들에게 이제 선거권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당시 19세기 산업혁명의 가장 중심축이었었던 누구에게요? 바로 이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여전히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운동을 가르쳐서 무슨 운동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차티스트 운동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차티스트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드리자면 뭐예요? 노동자에게 무엇을 달라?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걸 뭐라고 하죠? 참정권을 요구했던 바로 그러한 운동을 가르쳐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1838년부터 48년까지 이루어졌었던 약 한 10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던 운동, 선거권 확대 운동, 참여 운동, 정치 운동 등등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늘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차티스트 운동이 나온다라면 이들이 무엇을 제정했었다? 인민 헌장을 제정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니다. 인민 헌장.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노동자들에 대한 보통 선거라든가 의원들한테 세비를 지급해 줘라. 이러한 그런 쭉쭉의 그런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권 확대 운동이 있었다라는 것들. 요게 무슨 운동이라고요?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차티스트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프랑스에서 1848년도에 무슨 운동이 벌어졌었죠? 맞아요. 2월 혁명이 벌어졌었고요.
이들에게는 그게 더 영국 내에서는 기폭제가 작용해 되면서 프랑스의 2월 혁명이겠죠. 기폭제가 작용되면서 영국도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차티스트 운동이랑 거의 시기는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서 무슨 운동도 나오냐면 곡물법 폐지 같은 것들 나와요. 이 곡물법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영국이 그 곡물을 수입할 때요. 자국에 있는 그런 지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대한 관세를 붙이도록 했던 법이 바로 곡물법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영국에 자본가면 좋은 것이죠. 제 걸 팔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외국에 싼 제품이 들어오면 내게 안 팔리니까 그 관세를 붙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세가 그만큼 붙다 보니까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영국의 일반민들, 노동자들이라면 비싼 값에 곡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없애게 되었던 게 농민들 입장에서, 일반민들 입장에선 좋았던 것이죠. 이 곡물법이라는 건 영국 내의 지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법 폐지가 이루어졌었다는 거 참고로 요건 46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곡물법 폐지랑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항해법. 항해법도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항해법 폐지는 49년인데요. 항해법은 여러분 뭐 있죠? 로멜? 맞습니다. 크로멜이 했던 거예요. 네, 크로멜이. 크로멜이 했었는데, 이거는 영국과 식민지에서 이제 주고받는 이제 무역을 할 때 반드시 뭐로 해야 된다? 영국이 아니면 반드시 그 영국의 식민지의 배, 내지는 그 수출하는 그 상대국의 배여야만 한다. 결국엔 이거는 누구를 타격을 주기 위한 법이었었습니까? 네덜란드의 중개무역을 타격을 주기 위한 법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으로 인해서 뭐 수출 수입가가 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민들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뭐 했었다? 폐지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움직임으로 보아서 이제는 영국은 무엇이 됐겠습니까? 자유로운 무역 체제가. 무역 체제가 뒷받침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쭉 영국의 무역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요. 제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갈게요. 그 영국이 산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실제로 상당히 그 19세기에 전 세계 최강대국이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의 조건들이 상당히 열악한 채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법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한 번만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게 노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노동조합법이라는 건 이제 노동자들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했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장법, 공장법입니다. 자,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이제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12시간제를 무조건 지켜라. 12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말아라. 그럼 12시간까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 법적 근로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근데 이때는 12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 법이 나왔다는 이유는 뭘까요? 당시의 노동은 최소한 12시간 이상을 충분히 넘겼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12시간 노동제를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9세 이하 아동에게는 뭐 하다? 노동을 시키지 마라. 라는 그러한 법이 공장법. 선생님, 그러면 9세면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교 2학년한테 그 이전한테 노동을 시켰었다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랬어요. 산업혁명이 여러분, 그게 거기를 보면 뭐 나라가 발전하고 힘이 강해져서 그런 거 같죠? 아닙니다. 5살, 6살 이런 친구들에게도 실제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시켰었던 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공장법은 12시간 그 근로시간제를 이제 확정지었었고요. 그다음에 9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노동시키지 마라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뭐 보통교육법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참고로만 기억해 두세요. 보통교육법은 뭐냐면 노동자의 자녀들도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던 법이 바로 이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쭉 움직임을 통해서 영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9세기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나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입니다. 다음 나라 어떤 나라로 가볼까요? 첫 번째 가는 거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운동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 가면서 독일은 한 40여 개의 군소 이 국들이 연합체를 이루는 그러한 그 나라였었거든요. 이러한 독일이 통일을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씩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독일이 통일을 해가는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나름 그 여러 개 수십 개의 국가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국가가 어떤 국가냐면 프로이센이에요. 프로이센입니다. 자, 프로이센이 이제 중심이 돼서 했던 게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관세 동맹을 이룩합니다. 야,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외국이랑 이런 거 할 때 관세를 동일하게 매기자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관세 동맹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무슨 단체가 이렇게 포함되거나 이렇게 할 때 관세 동맹이 이루어졌다는 건 경제적인 통일의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지금에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야, 우리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정말로 통일된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서요. 요때 나왔었던 그 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크푸르트 의회예요.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있었습니다. 자,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조직되어서요. 야, 모여봐. 이제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프랑크푸르트 의회입니다. 독일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우리 주변에 여러 이 나라들이 사실 많은데 그 독일의 범위를 어디까지 했으면 좋을까라는 그러한 그 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나게 되는 게 통일 방안에 대해서 이들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자, 이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두 가지의 얘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나왔던 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야, 우리 독일은 이게 뭐 대독일주의라고 이제 그 예전에 그랬었는데 교과서에 보니까 대독일적인 의견과 소독일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말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요. 그냥 간단해요. 이 대독일주의라는 내용은 누구를 넣자라는 내용입니까? 오스트리아까지 포함하자. 독일 내에는 이게 사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약간 이렇게 민족적으로 좀 이게 유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독일적인 건 오스트리아 포함하자. 오 포함. 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소족일자 이런 건 아니야. 야,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스트리아는 포함하지 않는 게 좋겠어. 라는 내용이 바로 이들의 그 이제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과정 건데 이게 사실 크게 이게 뭐 별다른 그렇게 성과 없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등장했었던 이 독일의 프로이센의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 제가 아주 꼬마 때는 이 비스마르크랑 공산주의를 만들었었던 칼 마르크스랑 좀 되게 헷갈렸었거든요. 완전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비스마르크입니다. 비스마르크 한번 가볼게요.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막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의회 다수결로 하자, 손 들어봐.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야, 통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통일을 다수결? 대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걸로 하자. 우리는 뭘로 할 거야? 강력한 힘! 거기다가 우리의 투쟁의 그 피로써 우리의 통일을 이룩해 가야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말이 뭐예요? 철혈주의가 되겠습니다. 철혈주의. 뭐와 뭐로써? 통일은 다수결 이런 걸로 가는 거 아니야. 뭘로 가는 거야? 뭐 민주주의만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 강력한 힘. 자, 힘과 우리의 그 피를 흘리면서 아주 강력한, 그러면 이 철혈주의라는 건 내지는 철혈 정책이라는 건 이것은 뭐와 함께 가는 겁니까? 맞습니다. 군비를 확장시키면서 강력한 힘을 통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군비가 확장되니까 전투가 당연히 벌어졌었겠죠. 그게 뭡니까? 1866년도에 벌어졌던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이게 좀 어디의 재상이라고 했어요?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입니다. 이 프로이센과 누가 붙냐면 오스트리아가 붙어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겨냅니다. 여기가 승패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그가 어디를 이제 어떻게 냈냐면 북독일 연방을
이렇게 냅니다. 자, 이 비스마르크의 이런 정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요. 프랑스까지도 공격하게 되는데요. 1870년에 또 한 번 정쟁을 붙습니다. 어디랑요? 프로이센과요. 프로이센과 프랑스랑 전쟁을 붙습니다. 자, 여기에 이 전쟁에서 이기고요. 실제로 이 당시 이 프로이센이 어디까지 가냐면 프랑스의 가장 핵심 베르사유 궁전까지 거기가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전쟁에서 역시 프로이센이 이기고 프랑스가 지게 되면서 프랑스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어느 정도로 모욕적이었었냐면 이거 이후로 1871년에 독일 제국을 성립하거든요. 독일 제국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에서의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빌헬름 1세예요. 근데 여기에 이 즉위식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이 반포를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의 그 성립을 이제 알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거, 거기서 즉위를 했었다라는 거. 상당히 프랑스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었겠죠. 자, 그 이후에 독일은요, 19세기 이후 산업 강국으로서 산업 강국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는 좀 강력한 힘을, 과거에 그 분열돼 있었던 이제 독일이 아니라 이제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나라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 사실은 이 독일도 상당히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독일보다 더 분열돼 있었던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탈리아?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탈리아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운동 할 땐 저희가 그 전에 한번 배웠었던 당이 있었어요. 어떤 당이 있었냐면 청년 이탈리아당.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었던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치니. 마치니라는 사람이 청년 이탈리아당을 이끌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있었던 왕국이에요. 어떤 왕국이 있었냐면 사르데냐라는 왕국이 있었거든요. 이 사르데냐 왕국에 제상이 있었어요. 이 제상 이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왕국의 왕이 아니라 제상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요, 카보우르입니다. 카보우르가 상당히 이제 통일운동의 중심에 서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오스트리아가 있었거든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때 어디가 이기냐면 사르데냐 왕국이 이겨요. 자, 그렇게 되면서 여기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승리를 이룩하게 되면서 이때 이들이 얻어냈었던 게 어디냐면 이탈리아 중북부.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됩니다. 중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하게 되면서 나름 강력한 힘을 보여주게 되었었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마운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이었었던 아주 열혈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요. 이 가리발디가 이 남부 지역에 있었던 이탈리아 지역을 전부 시칠리아 및 그 지역을 전부 다 본인이 정복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사르데냐 왕국에 헌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이 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1861년입니다. 1861년 이탈리아 왕국이 이제 성립되게 되는데요. 이탈리아 왕국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이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가리발디입니다.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가리발디가 어느 지역을 통합해서 헌납한다고요? 예, 남부 지역을
본인이 다 통일을 이룩한다면 여기 이탈리아 왕국에 자 이제 우리 하나의 이탈리아로 갑시다 라고 하면서 헌상해버립니다. 이 이탈리아 왕국을 이제 헌상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탈리아 하면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어디죠? 뭐 베네치아 이런 데 있었잖아요. 거기랑은 좀 이렇게 다 이제 저것도 우리가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제대로 그걸 못 하고 있었었거든요.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 시간이 더 지나면서 베네치아가 획득됩니다. 네, 베네치아를 획득해요. 이게 언제냐면 1866년입니다. 그러면 여기랑 연도가 비슷하죠? 맞아요. 요때 오스트리아가 지게 되면서 여기 여기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베네치아 지역이 획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1870년 가면서 70년 가면서 이제 어디까지 더 획득이 되냐면 교황령도 획득되거든요. 자, 이 교황령 획득될 때 역시 여기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랑 프로이센의 전쟁에서 이 프로이센이 이기면서 여기 있는 베네치아라든가 교황령이 획득되면서 이제는 1871년 이들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통일을 완성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이탈리아가 통일을 했었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 더 가야 될 게 있어요. 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여기에 있는 이 그 사르디냐 왕국을 지원해 줬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뭐 국가도 되고 인물도 되죠. 그가 누구냐면 프랑스의 여기다 쓸게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있죠. 나폴레옹 3세가 여기에 있는 이 그 사르디냐 왕국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여기 있는 사르디냐 왕국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줍니다. 요 인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가 지원해 줬었다는 거. 왜 지원해 줬을까요? 그 당시 이 프랑스 입장에선 가장 이 위협적인 상대가 누구였을까요? 오스트리아였거든요. 이 오스트리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었다라는 것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자료들 지도자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독일의 통일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그냥 많은 내용, 여기 줄이 막 여러 개가 나오고 이러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둡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었다? 프로이센이 이겼었다라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었다라는 거 역시 프로이센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는 독일의 통일에 그런 정점을 찍게 되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이 여러분 지도상으로 훨씬 더 중요합니다. 꼭 봐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르디냐 왕국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죠.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요 정도가 다 있었습니다. 19세기 초만 하더라도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통일해 간다고 했었습니까? 점점 이렇게 와서 여기 북부 지역을 이제 회복하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리발디. 가리발디가 어디를 통해서요?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 그 열혈 청년 가리발디가 와가지고 어디를 장악하게 됩니까? 이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을 비롯한 나폴리를 등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요. 어떻게 하죠? 이 왕국에 헌상해버리죠. 그렇게 이루어졌었던 것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뭐 교황령이라든가 여기 있는 베네치아 등등이 이제 점점 회복되게 되면서 이제 이탈리아 왕국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다라는 거. 특히 그 가리발디의 활동들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이제 그 외의 국가들 한번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두 국가 정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국가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의 발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러시아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럽의 당시의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발전이 좀 약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약했었냐? 러시아는요, 19세기까지 뭐가 있었냐면 차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뭐 입헌주의제다, 뭐 입헌제다, 아니면 뭐 의회를 만든다, 막 이러고 있던 상태에서 차르의 전제 정치가 이제 유지되고 있었었고요. 뿐만 아니라 농노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농노제도 여전히 잔존했었기 때문에 막 산업혁명을 일으켰었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럽의 그 남부 지역에, 중남부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혁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이제 지연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는 야 이제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 봤더니 너무 기본적으로 좀 춥다. 밑으로 내려가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항구도 많이 장악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자라고 하면서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냐면 남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남하 정책을 펼칠 때 러시아가 내려온다고 바로 땅 내주고 그냥 나갈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이 이제 남하 정책을 이제 취하다 보니까 당연히 충돌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나왔었던 전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전쟁입니까? 림전쟁, 크림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보면 이제 뭐 백의의 천사 하면서 나이팅게일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이팅게일이 이제 활약했었던 바로 그 이제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랑 붙은 것이냐면요. 러시아랑 오스만 제국하고 붙은 거예요. 오스만 제국하고 붙었었는데 이때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요. 러시아가 지고 오스만이 이깁니다. 와, 오스만 힘이 여러분 선생님 19세기인데 여전하네요? 아니에요. 여기서 오스만도 물론 힘이 있었지만 여기서 오스만을 지원해 둔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가장 견제했었던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사 배울 때도 이거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사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거문도 점령했었던 나라 있었죠. 거문도를 무력으로 점령했었던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오스만을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스만 지금 거의 종이 호랑이가 돼버린 오스만한테도 졌던 이 러시아는요. 자존심을 좀 많이 상했어요. 이거 뭐 어쩌자 하는 거야. 우리나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문제가 좀 있어? 좀 발전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서 이 개혁 정치를 표방했었던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알렉산드르 2세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는요, 야, 그래. 우리도 개혁하자. 개혁해야지. 그래야지 우리도 어쨌든 한번 해볼 거 아니야. 자, 그럼 개혁할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어? 제일 먼저, 개혁을 할 때 필요한 것들 한번 쭉 얘기해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전쟁이 너무 좀 딸리거든요. 징병제 실시해야 됩니다. 징병제? 좋아. 그것으로 군사를 좀 강화시킬 수 있겠군. 그런데, 이거 한다고 우리나라 국가가 뭐 산업 발전이 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징병제 말고요. 의회도 설치해야 됩니다. 지방의회 설치하시죠. 꼬라 한번 해봐. 지방의회 내가 한번 말 들어줄게. 그게 아닙니다. 하면서 다른 또 한 사나이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못한다. 산업혁명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노동자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지금 농노제가 유지돼 있지 않냐?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 농노를 해방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알렉산드르 2세가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농노 해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농노 해방령입니다. 1861년이에요. 1861년에 그동안에 이 러시아의 발전을 잡고 있었던 이 농노 해방령이 내려지는 나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선생님 이거는 뭐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거의 뭐 이 노예제 폐지랑 이거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상당히 어마어마한 개혁 아니에요? 맞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개혁이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배층, 지식인층들이 반발이 아주 거셌어요. 지식인층의 반발이 있었고요. 실패 이유는 지식인층의 반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럼 농노가 해방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농노가 아니니까 이제 자영농이 되려면 땅을 이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약간 장기적으로 너 한 80% 돈을 갚는데 중간중간에 갚아하면서 이제 땅을 나눠주는데요. 그게 상당히 부담이었대요. 그래서 이 농노들이 해방됐는데 막 다시 나 옛날이 더 좋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돌아다 버리니까 이 개혁의 실질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흡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움직임 가운데 요때 이제 그러면 우리 민중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운동이 있었죠. 민중 속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었던 그 운동. 무슨 운동입니까? 드 운동입니다. 왜 이래? 브나로드 운동입니다. 브나로드라는 건 여러분 이게 뭐 브라는 건 이제 영어로 인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게 러시아어인데요. 그다음에 나노드라는 건 뭐냐면 인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중 속으로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로드입니다. 로드. 왜 이래? 다시 쓸게요. 189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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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1년에
부나로드 운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민중 계몽, 농민 내지는 민중 계몽 운동을 이제 펼쳤었던 게 이 부나로드 운동이고요. 실제로 이 부나로드 운동을 일으켰었던 가장 이제 중심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노드 리키라는 그러한 인민주의자들이었어요. 나노드 리키라는 인민주의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인민주의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운동은 뭐 큰 성과를 보지 못했었고요. 특히 나름의 저 개혁군주를 표방했었던 저 알렉산드르 2세가요. 암살을 당합니다. 특히 누구한테 암살을 당하냐면 무정부주의자들한테 이 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러시아는 상당히 더 혼란 속으로 완벽한 개혁이 이루어졌죠.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땅이 너무 넓고요. 뭐 아주 그냥 되게 그 성장 가능성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약간 후진적인 그런 모습에 의해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상황이 19세기의 러시아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는 19세기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쿡쿡쿡 미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개로 얘기해야 될 게 있죠. 미국은 이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이 그 산업 스타일이요,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은요, 상당히 달라요. 왜 달랐냐? 이 북부 지역은 상공업이 많이 발전했었고요. 그에 비해서 남부 지역은요, 너무 일기가 너무 좋아요. 뭐 기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많이 발전했냐면 대농장이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상공업에서는 여러분 노예가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누가 필요하냐면 노동자가 필요해요. 임금을 받든 안 받든 노동자가 필요한 데 비해서 대농장을 여러분 이 임금 주고 하면 실제로 남는 거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이 대농장을 유지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흑인 노예들의 그 노동력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배경 등으로 인해서 이들은요, 이 북부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남부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하나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북부 지역 사람들은 우리가 전체가 다 한꺼번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방주의 이를 이제 더 선호하는 데 비해서 남부 지역은요, 우리 뭐 수틀리면 나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분권주의적 성향이 좀 많았었어요. 자,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예제도에 반대하며 연방주의를 주장하게 되는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남부 지역은요, 지금 저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라고 진짜 완전 어이가 없네.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누가 이제 당선됐다고? 링컨이요, 대통령에 다 씁시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링컨의 대통령 당선에 이 저항하면서요, 여기에 있는 이 남부 지역 7개의 주는요, 남부 7개의 주는요, 이 연방을요, 탈퇴해버립니다. 우리 더 이상 너네랑 같이 안 해도 돼. 우리 그냥 노예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갈 거야. 알아서 뭐 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죠. 결국에는 이러한 뭐 7개의 주가 연방을 탈퇴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링컨 입장에서 그래, 너네 헤어졌으니까 니네끼리 잘 살아라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제는 뭐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북전쟁은 참고로 1861년에서 65년까지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요. 자, 남북전쟁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이제 해방이 나왔었냐면 노예 제도가요, 노예 해방령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령은 참고로 1863년입니다. 63년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쭉 움직임들이 있었죠.
이 남북 전쟁 과정 가운데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누가 이제 이기게 됐습니까? 북부의 승리로 이제 귀결되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내 노예제는 법적으로는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뭐 그 이후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잔존했었지만 어쨌든 이 그 형식적인 모습에서는 북부 지역이 승리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 노예제 폐지나 이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이제 링컨의 힘이 더 이제 실리게 되었었죠. 자,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자,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의 결과는 뭐냐면 과거에 그 분리되어 있었던 이제 미국이요. 이제는 국가적 단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적 단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서 이 남북 전쟁이 끝나고부터 이제는 어디가 더 이제 많이 활발해졌었냐면 이 서부 개척 이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됐었거든요. 이 서부 개척이 활기를 띨 때 나왔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요게 종종 보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대륙 횡단철도. 철도가 이제 놓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미국은요,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서 세계 최대 산업국가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 최대 산업국가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게 바로 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요 중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 남북전쟁.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뭐가 있냐면 여기 배경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이, 이 북부 지역은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했었고요. 이 남부 지역은 노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링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러한 남북전쟁이 나오게 되었었다라는 거. 꼭 흐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봐둬야 되는 건 19세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가 봅시다. 19세기 문화입니다. 19세기의 문화는요, 17세기나 8세기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봐둘 건 좀 봐줘야 되겠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18세기 문화 중에서는 어떤 게 거의 중심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계몽주의 사조가 상당히 이제 중심을 이루고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제 고전주의, 뭐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전주의가 있었어요. 자, 이러한 움직임에 19세기에 오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19세기 때요.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냐면 낭만주의예요. 인간의 이성? 이성만 의지하니까 너무 삶이 좀 빡빡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나는 인간의 감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낭만주의적 사조가 더 이제 등장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바이런 이라든가 푸시킨 등등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낭만주의가 나왔었던 건 19세기 전반이고요. 19세기 후반에 가면서 또 다른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주의냐면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지금 현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좀 제대로 한번 보라고 라고 하면서 이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낭만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만종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있죠. 누굽니까? 그러니까 밀레의 뭐 만종이라든가 뭐 대표적인 이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문화 아닙니까? 톨스토이가 이 사실주의의 바탕으로 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19세기의 철학은요. 칸트의 이 그 관념론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죠? 역시 19세기 때도 관념론이 등장이 되는데 이 19세기의 관념론에서 누가 있냐면 헤겔이 있었다라는 거, 뭐 변증법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19세기가 되면서 관념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했던 게 뭐가 있었죠? 공리주의.
공리주의. 뭐 이게 뭐 양적 공리주의냐, 질적 공리주의냐 뭐 이런 거에서 많은데요. 세계사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뭐 그건 윤리화 사상이 윤리 파트에서 배울 거고요. 여기서 그냥 19세기에 이제 공리주의가 있었구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었다? 벤담이나 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뭐 뿐만 아니라 실증주의적 사조도 있었습니다. 콩트가 유명하죠. 콩트의 실증주의. 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19세기 때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게 나올 거예요. 19세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회주의가 많이 성장합니다. 근데 사회주의가 왜 성장했을까요? 그걸 이해하고 가야죠.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되잖아요. 왜 사회주의가 19세기 때 되면서 상당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이게 산업혁명의 참상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는 무조건 공장이 막 돌아가면 무조건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과거보다. 이제 먹고 살 게 있어졌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노동자의 삶은 오히려 그 과거보다 훨씬 더 엉망이 되어버렸던 그런 현실을 이제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회주의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공상적 사회주의라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공상적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상적이라고 합니다. 오원이나 프리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본가들은 자기가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너네 이제 너무 고생했지, 노동자들 이제 너네는 좀 시간도 좀 줄이고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뭐 요렇게 나름 약간 너무나 이상적인 관점으로 이제 사회주의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과학적 사회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르크스. 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마르크스겠죠. 자, 마르크스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마르크스의 대표적인 저서 뭐가 있었죠?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해주세요. 공산당 선언. 공산당 선언이 참고로 언제 나왔냐면 1848년도에 나왔어요. 그냥 그렇구나 해주시고 뭐 그 이후에 뭐 자본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책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공산당 선언이 기출문제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마르크스 하면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역사의 발전을 뭘로 보냐면 경제의 발전에 근간을 해서 이 물건들이 발전하는 그런 경제 발전을 근거로 해서 역사의 발전 단계를 과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물사관이라고 하거든요. 유물사관이라고 한다라는 거, 요거까지 하나 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과학적 흐름도 한번 19세기의 과학적 흐름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과학의 발전. 자, 과학의 발전할 때 19세기에 이것을 빼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굽니까? 진화론. 동물들은 진화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가 주장하죠? 찰스 다윈. 이제 다윈이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생물학적 진화론을 주장했었던 게 이 찰스 다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있었던 이 진화론을 이거는 지금 생물학적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진화론이잖아요. 이것을 사회도 그것과 똑같다라고 주장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 그가 누구냐면 사회 진화론을 주장했던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회 진화론.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 동물 세계만 있는 게 아니야. 뭐에도 있다? 이 사회에도 있어. 여기의 사회는 국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한테 이렇게 침략을 받고 이런 거는 저게 센 애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약해서 문제인 거야. 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저 인간 같지도 걔는 인간이 아니지. 저런 너무나 문제 많은 사자를 보았나 라고 우리가 보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데 마치 우리의 사회도 그런 진화론적 관점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 이 사회 진화론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이념을 지지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이 사회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뭐 이제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 나와요. 뭐 세균학, 파스테르 뭐 세균학 같은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멘델, 유전 법칙으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배우셨던 것을 바탕으로 우리 문제 두 문제만 풀어보고 정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게 여러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만종이라는 그림이죠. 밀레의 만종. 상당히 사실적인 그림을 잘 나타내고 있고요.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다음 헌장의 배경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인민헌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차티스트 운동의 인민헌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 차티스트 운동 언제부터라고 했었죠? 1838년부터라고 제가 이제 한다고 아마 강의 중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배경이 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인지 이제 한번 보자고요. 기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8년 2월 혁명 그러면 너무 헷갈릴까 봐 48년도 2월 혁명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티스트 운동은 이 38년부터 등장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답이 될 수 없고요. 니은입니다. 1차 선거법 개정 언제였었죠? 저희 아마 여러분 노트 필기에 보시면 아시겠죠? 32년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은은 당연히 답이 가능할 것이고요. 디귿입니다. 과학적 사회주의의 등장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디귿 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 사회주의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죠? 마르크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르크스가 그 공산당 선언을 언제 썼냐면 1848년도에 썼습니다. 요건 참 좀 문제가 좀 약간 좀 그런 문제였어요. 어쨌든 여기에 있는 요거는 디귿은 정답이 안 된다라는 거. 리을입니다.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성장. 당연히 노동자 계급이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리을.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런 이제 디귿 같은 거에 선생님 이 연도를 다 외워야 됩니까? 모의평가는 진짜 이렇게 나오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기업과 리을이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딱 2개씩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리을을 확실히 몰랐더라도 우리가 시험장에서 어느 정도 강의 듣고 했으면 풀 수 있다라는 생각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당연히 4번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12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그게 나오네요. 딱 보니까 노란색으로 시작해서요. 시칠리아 딱 점령하고 나폴리 점령해서 이 진격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가리발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남부 지역을 사르디냐 왕국에 헌상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스트로서 로마 진군을 주도하였었다. 요건 저희가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솔리니라고 이제 하는 이탈리아의 이제 독재자가 되겠죠. 그런 이제 인물이 있었고요. 2번입니다. 사르디냐 왕국의 수상으로서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이 사람. 이건 가리발디가 아니라 누구였었죠? 이 수상, 뭐 재상이라고도 하죠. 그 누굽니까? 카보우르. 그러니까 요거 2번도 아니고요. 3번입니다. 3입니다. 황제로서 사르디냐 왕국의 이탈리아 통일 전쟁을 지원하였었다. 이탈리아 통일을 지원해 줬었던 황제 누구였습니까? 나폴레옹 3세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4번이 좀 보기로는 제일 좀 멀죠. 인문주의자로서 군주론은 누구였습니까?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는 여러분 15세기에서 16세기 활동했던 인물이니까 너무 좀 이제 시기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겠죠? 청년 이탈리아당 출신으로 점령지를 사르디냐 국왕에게 바쳤다. 바로 가리발디에 대한 설명 정답은 5번 되겠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씩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딱 왕관까지 3강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파트는요, 뭐 시험 문제 때문에 들으셔도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의 안복을 이제 하는데 아마 그 다음 강에 상당히 유용할 겁니다. 그 나머지 3강은 무조건 꼭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들만의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